터널 같았던 나의 슬픈 백주 생활. 백주를 벗어날 수 있었던 전략은 바로 이심전심 역지사지 전략. 바로 면접관들의 심리를 공략했다는 거, 이거다. 자, 이러한 전략은 광고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소비자의 입장에서 소비자의 심리를 공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공 카피를 쓸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 전략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시죠. 안녕하십니까 학생 여러분. 오늘 현대광고와 카피 전략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서부터는 이제 심리학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시겠는데요. 심리학과 카피라이팅이라는 제목으로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오늘 학습 목표는 이 심리학과 여러 가지 또 학습 이론들이 이 광고와 또 광고 카피라이팅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겠는지 함께 공부해 보시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심리학 용어가 많이 나오리라 생각하는데 하나하나 새겨 들으시면서 또 교과서를 보시면서 같이 또 이렇게 강의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심리학 이런 원리 가운데 지각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시겠습니다.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감각기관이 받아들인 정보를 1차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이제 perception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그 심리적인 과정은 기존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입력된 정보가 어떻게 처리되어지냐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감각이라 할지라도 또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또 지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또 그게 다르게 나타난 지각에 따라서 행동이 또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지각의 특성을 살펴본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주관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 자신이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또 거기에 어떤 의미라든가 또 신념이라든가 또 감정이 부합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들이 이 상품을 구매할 때 혹은 광고를 보고 그 광고에 들어있는 메시지를 자기가 처리할 때 가장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주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보는 대로 있느냐, 있는 대로 보느냐 하는 그런 말을 하는데 특히 보는 대로 있는 그런 경우와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주관성 다음에 중요한 것은 선택성입니다. 인간이 지각을 하는 데 있어서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선택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모든 외부 정보를 다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에게 필요한 거 혹은 또 자기에게 유익한 거 이런 것들만 받아들이게 되는 그러한 선택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지각적인 능력을 갖고 있고 또 외부 정보를 지각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지만 모든 것을 다 지각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자기에 필요한 거 또 유익한 것만 선택적으로 지각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일시성입니다. 일시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각 가운데서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있지는 못하고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저장한다든지 혹은 또 일시적으로 보관된 정보를 나중에 또 흘려보낸다든지 하는 그러한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각 능력이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라도 많은 정보, 또 모든 정보를 다 소화해내기 힘들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있지 않은 정보들은 벌써 세워져 나간 것이고 또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져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다 개인마다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각의 특성 가운데 네 번째 특성은 통합성입니다. 소비자가 즉각적으로 자극을 받아들이긴 하지만은 이러한 그 받아들인 자극들이 여러 가지 종류별로 혹은 파편적으로 사람들에게 수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파편적으로 들어오게 된 수용된 지각들을 통합적인 형태로 지각을 하게 된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지각의 통합성인데요. 여러 가지 어떤 부분적으로 들어온 정보를 하나로 큰 카테고리로 형성해서 지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인간의 지각의 특성을 안다 그러면은 바로 그러한 것들이 광고의
이용이 될 수가 있고 또 광고 카피에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그 지각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지각의 특성 가운데 주관성, 선택성, 일시성, 통합성 이 네 가지의 특성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다음으로는 이러한 그 지각 과정에 대한 설명을 화면을 통해서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선택적으로 지각을 하게 되는지 또 그런 지각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절차와 요소들이 필요한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들으신 다음에 또 제 강의를 들으시도록 하죠. 화면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매 순간마다 어떤 자극을 지각할 것인가라는 선택에 직면하며 소비자들은 생활 속에서 매일 다양한 자극을 접하고 이 중 극히 일부의 자극만 받아들여 지각하게 되는데 이를 선택적 지각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선택적 지각의 과정은 어떻게 될까? 먼저 선택적 노출. 소비자들은 자신의 마음에 드는 메시지에 주의를 기울이고 자신의 기대에 어긋나는 자극은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 다음, 선택적 주의. 소비자들은 자신의 욕구와 흥미에 부합하는 자극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관심이 없는 주제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또한 선택적 이해. 소비자들은 기존의 지식과 다른 정보를 접하고 이를 자신의 신념과 태도에 일치하도록 이해한다는 것. 그리고 선택적 보존. 소비자들은 기존 신념을 지지하는 정보만을 기억하여 미래의 의사결정에 이용하려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즉, 다음의 대한생명 광고의 경우 무슨 내용인지 쉽게 알 수 없으나 필요한 사람만 자기 뜻에 맞게 선택적으로 해석할 것이다. 네, 설명 잘 들으셨죠? 인간이 지각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선택적으로, 선별적으로 그것을 지각하느냐 하는 것을 몇 가지 단계별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다음으로는 이제 지각적 조직화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시겠는데요. 이 지각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은 지각적 조직화다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지각적 조직화에는 세 가지 원칙이 있다고 하는데 첫째는 완결성, 둘째는 집단화, 셋째는 형상과 배경으로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완결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먼저 이 사람들이 물체를 보든지 외부 정보를 접하든지 간에 불완전한 어떤 물체, 불완전한 이 외부 정보를 하나의 완전한 형태로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요소가 있을 때 그 빈 것을, 빈 자리를 채우려고 하는 인간의 그 특성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광고에서도 우리가 미완성으로 광고를 끝날 때가 있습니다. 많은 광고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미완성 혹은 이제 불완전하게 말미를 끝낼 때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 광고를 수용하는 이 수용자들이 그것을 더 채우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발동한다는 것이죠. 즉, 더 궁금하기 때문에 광고에 대한 보충제를 찾아본다든지 혹은 그 광고를 하고 있는 기업체의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찾아본다든지 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영화나 소설, 문학작품들도 미완성으로 끝날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많은 여운을 이 관객들과 혹은 독자들에게 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걸 통해서 뭔가 더더욱 이 소비자들, 수용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또 궁금증을 유발해서 더욱더 많은 정보, 거기에 관련된 정보를 캐게끔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전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각적 조직화에 있어서 집단화입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이 불완전한 정보, 또 그리고 자기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수용된 이 외부 정보를 어떤 개별 단위, 어떤 파편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카테고라이제이션 한다는 겁니다. 그룹별로,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모아서, 뭉쳐서 집단화해서 그것을 파악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몇 가지 정보를 지각하십니까? 몇 가지 뉴스와 몇 가지 어떤 정보 속에서 살아가십니까? 그러한 많은 정보들을 여러분들은 분류해 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아마 분류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못 느끼실 수도 있겠죠. 종류별로, 집단별로 이렇게 나눠서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지각적 조직화에서 지각의 집단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형상과 배경입니다. 형상은 물체로서 나타날 수 있으면서 공간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또 배경은 그러한 그 형상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입니다. 하나의 그 대상물 속에 있는 이 구조물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이 보는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공간 심리학이라고도 하고 또 지각 심리학이라도 하는데요. 이런 지각적 조직화에 있어서 형상과 배경이 보는 사람에 따라서 또 관심조에 따라서 광고로 말하자면 관여도가 되겠죠. 인바블먼트의 그 수준에 따라서 이런 형상과 배경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지각적 조직화 중에서 특히 형상과 배경의 특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완결성, 집단화, 형상과 배경이 지각적 조직화의 주요 원칙 가운데 세 가지를 형성하고 있고요. 이러한 그 지각적 조직화라고 하는 것은 과연 광고라든가 이런 것들, 물론 뭐 영화나 뭐 문학 작품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특히 광고에 있어서 광고의 영상, 이미지를 어떻게 지각하려고 하는 것이냐, 또 수용자들이 어떻게 지각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잣대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기발한 광고를 먼저 좀 감상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광고가 기발한 광고인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광고를 잘 보셨죠? 저도 어떤 광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따가 여러분들이 강의 시간 말미에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요소는 이제 학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첫 번째는 이제 지각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이제 학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오래된 용어입니다만은 심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용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고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르게 얘기한다면 인간은 학습하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생각과 학습이 어떻게 다르냐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쉽게 결론 내리기는 힘듭니다만, 그러나 이 학습이라는 것은 반복을 의미합니다. 한 번 생각하고 마는 것이 아니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학습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그 학습이 심리학에서 중요한데, 이제 이것이 우리 광고학에서도 굉장히 많이 좀 중요한 원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여러 가지 경험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 축적된 정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하나의 난리지, 지식이고 또 배움이고 또 정보 습득인데요. 그러한 것들은 연속적인 변화 가운데서 또 연속적인 경험 가운데서 얻어줄 수 있는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학습 과정을 통해서 인간은 행동의 변화, 태도의 변화, 혹은 또 마인드, 생각의 변화가 올 수 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광고와 소비자에도 적용한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과연 우리 이 소비자들은 얼마만큼 광고를 통해서 학습해야
마음이 움직일 것인가, 혹은 구매로 이어질 것인가 하는 그러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요. 여러 가지 이 학습에 대한 이론이 광고에도 적용되어서 바로 우리 광고의 효과를 증대시키는 데도 쓰일 수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이 학습이라는 용어는 이제 심리학에서 여러 가지 이론으로 정리가 되어지고 있는데, 첫째는 행동적인 학습 이론입니다. 인간의 비헤이비어, 즉 인간의 행동을 연구하는 행태주 심리학은 그 역사가 아주 오래됩니다. 100년 이상 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특히 이제 행동적인 학습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연구 분야를 낳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고전적 조건화 이론의 분야입니다. 조건화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심리학, 특히 또 이런 행태주의 심리학에서 많이 배우는 것인데, 이 조건화 이론 중에서 고전적인 조건화와 조작적인 조건화 이론이 있습니다. 고전적인 조건화 이론은 러시아의 생태심리학자, 또 러시아의 또 말하자면은 의학자이기도 한 이 파블로프가 개를 통해서, 이제 동물이죠. 동물, 이 개를 통해서 실험을 해서 증명을 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고전적 조건화 이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가장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적으로 자극이 있으면 반응을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물론 동물이라는, 이 개라는 동물에 적용을 해서 실험을 한 것인데요. 이 개에게 어떤 자극을 줬을 때 그것이 반응의 결과가 일어나는 이런 것이 반복이 되어질 경우, 즉 그런 걸 통해서 개가 학습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개한테 밥을 주면서 계속해서 종소리를 같이 울려주었습니다. 밥을 주고 종을 같이 울려주고, 그러니까 밥을 줄 때는 개가 침을 흘렸겠죠. 그러니까 그 침을 흘리려면 동시에 이 종소리가 주입이 됐던 겁니다. 이것을 반복적으로 학습이 되어졌다라고 판단했을 때 파블로프는 밥을 주지 않고 이 종소리만 울려줬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개가 침을 흘리더라는 것이죠. 밥이 오면 종소리가 났고 또 종소리와 함께 밥을 먹었기 때문에 그 개는 학습이 되었던 겁니다. 반복적으로 학습이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밥이 없이도 종소리만 갖고도 침을 흘렸던 것이죠. 이러한 그 학습의 결과로 나타나는 이러한 결과를 놓고서 학자들은 이런 것이 바로 고전적 조건화다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광고에도 많이 적용이 되었고, 특히 많은 예 가운데 미국에 이제 말보로 담배 광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보로 담배라는 것은 원래 여성 담배로 시작이 되었던 담배였는데, 이것이 이제 서부 사나이들이 즐겨 피는 담배로 변화되면서 어떤 야성적인 남자 혹은 어떤 말 타는 카우보이의 이미지하고 이렇게 결합이 됐습니다. 결합이 된다는 것은 우리말로 결합이 된다고 하지만 영어로는 이제 association, 연상이 되어진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이제 이런 장기적인 광고 캠페인에 의해서 서부 사나이 혹은 카우보이만 본다 그러면 말보로 담배가 연상이 되게끔 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았던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로는요, 조작적 조건화가 있습니다. 학습 이론 가운데 첫 번째는 고전적 조건화가 있고, 두 번째는 조작적 조건화, 또 다른 말로는 도구적인 조건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조작적 조건화는 파블로프 이후에 또 유명한 학자인 스키너 같은 학자들이 완성한 그런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스키너 같은 학자는 그 상자에 쥐를 놓고 어떻게 하면 이 쥐가 학습이 되어지는지를 연구했던 그런 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연상, 어떤 무엇과 무엇의 결합이 아니라 이제 상과 벌, 영어로 이제 리워드와 퍼니시먼트라고 하죠. 리워드와 퍼니시먼트, 상과 벌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상을 얻으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면 벌을 피하려고 하느냐 하는 이제 그러한 장치를 가지고 인간이 어떻게 학습되어지는지를 연구했던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조작적 조건화는 인간의 행동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 또 어떤 거에 의해서 조작이 될 수 있는지 이렇게 이런 분야들을 연구했던 것이고요. 세 번째는 대리적 학습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직접 관찰하거나 경험하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혹은 다른 타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체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학습 효과를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원리들도 또 광고에서 쓰일 수 있다고 보이는 것이고요. 큰 두 번째가 되겠네요. 이제는 이제 학습 이론 가운데 행동적인 학습 이론 말고 인지적인 학습 이론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직접 체험하지 않은 가운데서 인지적인 사고 과정을 통해서라도 이 학습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인지적인 그 학습 과정에는 여러 가지 그 기본적인 어떤 신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같이 그 외부의 정보와 함께 이것이 어떻게 학습이 되어지냐 하는 것을 보는 과정입니다. 크게는 행동적인 학습 이론이 있고 작게는 다른 것으로는 또 인지적인 학습 과정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두 과정을 연구하는 것들이 각각의 이론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쉬어가는 차원에서 우리 히트 광고를 만나보시겠습니다. 또 어떤 히트 광고들이 준비되었는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불꽃 튀는 스포츠 경쟁, 그보다 더한 빅 스포츠 브랜드의 접전. 이미 스포츠는 건강을 위한 취미 활동을 벗어나 직간접적으로 경제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완전한 하나의 사업이 되었는데, 스포츠 브랜드 하면 떠오르는 카피는 단연 Just Do It. 한데 이 간단한 카피 덕분에 나이키는 스포츠 용품을 파는 작은 회사에서 스포츠 정신을 파는 전 세계 대표 브랜드로 거듭났다고 하면 감히 믿어질까? 1971년 러닝 슈즈를 생산 판매하는 단순한 스포츠 메이커였던 나이키는 광고 한 편을 통해 폭발적인 주목을 받게 되는데, 바로 1988년 시작된 Just Do It 캠페인. 나이키의 사명은 전 세계 모든 스포츠맨에게 영감과 혁신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스포츠 정신이 바로 곧 나이키의 정신이라는 공식을 광고에 녹이는 데 성공. 이 광고가 방영된 덕분에 인생이 변했다는 감사와 공감의 전화가 빗발쳤다는 에피소드도 전해지고 있다. 이렇듯 Just Do It이란 일관된 메시지를 유지하는 한편, 마이클 조던, 타이거 우즈를 비롯해 박지성, 김연아 등 우리나라 대표적인 스포츠 스타를 대거 기용하는 전략을 통해 인지도 상승과 더불어 나이키가 최고의 선수에 걸맞는 최고의 브랜드임을 각인시켜 나아가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그리고 김연아 선수의 고독편은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피겨 퀸 김연아 선수의 부담과 고민들을 담아 화제를 모았는데, 차가운 빙판 위에서 자신이 짊어져야 했던 기대감, 부담감을 자신의 스케이트 날로 모두 날려버리는 김연아의 강인한 내면을 표현함으로써 Just Do It 정신을 전달한 것. 그러나 나이키의 왕권은 절대 권력이 아니다. 아디다스의 추격이 예사롭지 않기 때문이다. 코치가 나한테 잔대 높이 뛰게 안 해볼래 그래. 아디다스는 불가능,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Impossible is nothing이라고 외치며 1위 등극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 시작한 거긴 아닐지도 몰라. 불가능. 날 욕하던 사람들에게서 환호받는다는 거. 그거 정말 아디다스의 이 캠페인은 세계 최고 수준의 축구 스타인 데이비드 베컴을 시작으로 각계의 최고 스포츠 스타를 연달아 출연시키며 대박을 쳤는데, 제일 좋아하는 선수가 누구야? 가장 화제가 된 것은 드림빅이라는 축구 캠페인 중 베컴의 굴욕편. 그래? 한 소년 축구 팬에게 베컴이 망신을 당하는 우스꽝스런 모습으로 색다른 매력을 보여줬으며, 이어 소개된 제라드 편 등 역시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다큐멘터리형 광고가 크나큰 이슈가 됐다. 이후에도 새롭게 변화된 느낌을 강조한 획기적인 광고를 통해 스포츠 브랜드 1위 등극을 위한 강력한 의지가 엿보이고 있다. 2010년 6월 남아공 월드컵 역시 나이키와 아디다스가 격돌했다. 한국 축구 대표팀 공식 후원사 나이키와 일본 축구 대표팀 공식 후원사 아디다스에서 내놓은 플래시 애니메이션이 인터넷상에서 열띤 대결을 펼치고 있는 것.
그 결과에 어찌 되었든지 이 두 브랜드가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건 단순한 스포츠용품 판매에서 벗어나 스포츠 전반에 대한 적극적인 후원과 광고 활동에 눈을 돌리고 제품이 아닌 브랜드의 이미지를 팔아온 획기적인 시도의 결과가 아닌가 싶다. 앞으로도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들의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해 본다. 네. 히트 광고는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보시는데 아마 그것도 많은 유익이 있어야 생각하니까 자세히 또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가 세 번째 기억에 대해서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배웠던 건 지각이고요. 두 번째는 학습이었는데 세 번째는 이제 기억입니다. 인간의 메모리. 과연 이것이 어떻게 광고에 쓰일 수 있겠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겠습니다. 인간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기억이 필요로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또 사람마다 특성에 따라서 또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 심리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인간의 기억이 저장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많이 이렇게 도식화하고 또 그런 유형들을 나눠놓기도 합니다. 인간의 기억의 과정은 먼저 기억을 하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들어온 정보를 코드화하는 것, 즉 우리 말로 부호화한다 그러죠. 코드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고요. 그 만들어진 코드가 인간의 장기 기억 장치 속에 저장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코드로 만들고 그리고 저장 장치에 저장이 되고 그리고 필요할 때 그 저장 장치에 들어있는 기억을 꺼내서 쓰는 것입니다. 즉 이것을 인출 과정이라고 하겠죠. 코드화하고 저장화하고 그리고 인출하는 그런 세 가지 단계로 나눈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보았을 때 기억은 세 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이야기되는데 여러분 교과서에도 자세히 설명을 해놨습니다만 첫 번째는 의미 기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미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상품의 속성이나 여러 가지 세상사에 대해서 개인이 일반적일 수도 있고 추상적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지식과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자기의 경험 또 혹은 또 자기가 체험한 제품들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시는지요. 저렴한 물건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를 부여하시고 또 값비싼 명품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를 부여하시는지요. 또 명품을 좋아하는 그런 명품족들, 명품족 소비자들에게는 한번 우리가 조사를 해본다면 그 사람들이 명품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을까요? 그런 것들이 그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기억 속에 뭔가 부여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명품을 많이 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기억의 유형 가운데 두 번째는 사파의 기억입니다. 사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단순한 그림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했던 그런 어떤 그 경험의 파편들을 가지고 그것을 어떤 형상화해서 또 그림으로 머릿속에 그려져서 이것이 연관되어지고 또 장기 기억에 남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소설이나 문학 작품 속에서 설명되어진 내용을 더 잘 기억하십니까? 아니면 영화나 영상 속에서 본 그 영상 장면들을 더 많이 기억하십니까? 아무래도 영상 장면이 더 기억에 많이 남으시죠. 마찬가지로 사파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영상의 이미지를 가지고 기억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과정 기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일을 처리하는 그 방법과 과정을 통해서 오랫동안 기억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억의 유형 세 가지, 의미 기억, 사파 기억, 과정 기억, 이 세 가지를 좀 공부해 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의 교과서에 보면은 기억의 통제가 있는데, 유지 리허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유지 리허설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단순하게 여러 번 반복해갖고 그것을 기억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시험 공부할 때 막 반복해서 외우죠. 그런 것도 바로 이런 유지 리허설 방법에 의해서 기억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정교화 리허설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정보를 가지고 자기가 자기 것으로 충분히 소화해서 또 자기 어떤 지식을 더 거기다 가미하고 해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이 반복해서 이해하고 기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기억에 대해서 세 번째로는 기억의 체계를 우리가 공부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학자들은 기억의 체계를 세 가지로 나눠놓고 있습니다. 첫째는 감각 기억이고 두 번째는 단기 기억, 세 번째는 장기 기억으로 구분짓고 있습니다. 감각 기관으로 들어온 정보를 잠시 혹은 일시적으로 느끼고 기억하는 것을 감각 기억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이제 깊게 생각하는 뭐 숙고라든가 주의라든가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단기 기억으로 전이가 되고 또 단기 기억으로 전이된 그런 그 기억의 파편들이 또 그중에 필요한 것만 오랫동안 장기 기억 장치에 남게 되는 것이죠. 많은 정보들, 많은 인포메이션들은 다 흘러가고 중요한 정보, 또 자기에게 꼭 필요한 정보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이제 코드화 되어지고 그것이 저장되었다가 인출되어지는 것은 하나의 이제 일련적인 흐름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 기억의 체계 가운데 감각적이냐 단기적이냐 장기적이냐 하는 것도 또 하나의 분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그 기억의 체계 가운데 우리는 여기서 조금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옮겨지는 그런 과정을 좀 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소비자들은 그만큼 즉바로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백화점 가서 충동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광고를 본 다음에 얼마 만에 구매로 이어지느냐 하는 이런 것들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는 소비자의 기억, 얼마큼 기억하느냐 이런 그런 요인들이 숨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기억의 유형과 체계를 살펴봤고요. 지금 시간에는 이 문화적인 요소가 또 심리적으로 어떻게 작용해서 또 광고에 활용될 수 있겠는지 우리 김병희 교수님의 또 강의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승구 교수님에 이어서 심리학과 카피라이팅 그중에서 특히 이제 문화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원대학교 광고홍보학과의 김병희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문화 얘기 많이 하시죠? 뭐 음주 문화, 뭐 또 놀이 문화, 뭐 자동차 문화 이제 등등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문화처럼 우리의 생활을 지배하는 것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문화란 한 사회의 어떤 인간의 행동을 규정짓는 사회적 규범과 양식의 총체적인 체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좀 어렵지만 어쨌든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것들이 사실 문화와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특히 카피는 더더욱 문화와 관련이 많은데 그 이유는 사람들이 먹고 놀고 입고 잠자고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문화와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드는 광고 역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상에 아주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문화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그 문화적 가치가 광고에 나타난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제 개인주의나 집단주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서양 같은 경우는 뭐 개인주의권의 문화, 그 다음에 동양 같은 경우는 집단주의권의 문화. 그렇다면 여러분이 살고 계신 우리나라는 개인주의 문화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최근에는 그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를 나눠가지고 수평적 개인주의, 뭐 수직적 개인주의, 그 다음에 수평적 집단주의, 수직적 집단주의 이렇게 나누기까지 합니다.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화적 가치관이 이제 광고에 반영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흔히 이제 cultural value라고 영어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바로 문화적 가치가 광고에 나타난 사례들을 좀 살펴보면은 예를 들어서 앞에서 말씀드린 개인주의, 집단주의, 그 다음에 뭐 가족 가치관, 그 다음에 성에 대한 가치, 그 다음에 젊음에 대한 가치, 그 다음에 노인 공경 문제에 대한 가치,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르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이런 얘기를 하면은 서양에서 얘기할 때 문화적 의미와 동양에서 얘기할 때 문화적 의미가 다르죠. 예를 들자면 서양에서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우리처럼 정말 태어나서부터 결혼할 때까지 신경 다 써주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 굉장히 독립심을 길러주는 게 서양의 문화라면 동양의 문화에서는 정말 자나깨나 자식 걱정하는 게 이제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인데 이처럼 국가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최근에 농협 광고를 보면은 가치의 가치라는 이제 그런 카피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그 광고가 상당히 요즘 이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 같은 함께 같이 지내자는 이런 의미의 집단주의 문화권의 대표적인 정서를 건드린 카피였기 때문에 같이 사는 그런 함께 사는 사회가 중요하다. 이제 그런 의미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문화적 가치관이 광고에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특히 그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평소에 섬세하게 이렇게 관찰하고 본인이 느끼고 이제 그렇게 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해야만이 카피를 아주 잘 쓸 수 있다는 얘기를 먼저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가는 시대의 문화를 전혀 모르고 혼자서 외딴 섬에 살고 있다면 절대로 소비자의 감각에 맞출 수가 없겠죠. 그런 점에서 이 문화적 가치를 늘 관심 있게 관찰하고 그것을 광고에 나타내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아와 개성이라는 것도 정말 놓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자아 정체성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자기 자신이 어떤 성격을 갖느냐에 따라서 또 자기 자신이 개성을 어떤 식으로 발산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과 문화적 스타일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자아란 그리고 개성이란 바로 광고와 너무나 또 밀접한 관련이 많습니다. 개성에서는 특히 시장 세분화와 상품 포지셔닝 그리고 여러 가지 매체에 대한 지침 그다음에 새로운 상품을 도입할 때 좋은 어떤 지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성 문제는 카피를 쓸 때 내가 이 광고 소비자를 어떤 식으로 설정을 해서 어떻게 소비자들한테 설명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심각히 고민하고서 카피를 쓰면은 상당히 적중하는 카피를 쓸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이제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얘기 여러분들 많이 하시죠. 이 라이프 스타일 역시 카피라이터한테 상당히 관심거리로 되고 있습니다. 라이프 스타일에서 특히 이제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우리가 영어로 이제 AIO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A는 activities, 그러니까 어떤 활동들이겠죠. 그 다음에 I는 interest, 과연 소비자가 어떤 흥미나 관심사가 있는지. 그 다음에 O는 opinions라고 해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면서 어떠한 의견을 갖는지 이 세 가지를 이제 보면은 어떤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굉장히 추상적인 생각으로 대체로 이럴 거야 이렇게 이제 고민만 하기보다는 어떤 브랜드나 어떤 제품의 소비자가 아마 이러이러한 어떤 활동들과 이러이러한 관심사 그다음에 이러이러한 의견들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가상적으로 생각하면서 그 소비자의 AIO를 살펴보면은 보다 쉽게 그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예측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광고는 일반적으로 대중매체에 나가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수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광고를 만들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광고를 보는 사람은 결국 한 사람이 보거나 듣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소비자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가상해서 이제 카피를 써야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 AIO에 특히 이제 신경을 쓰다 보면은 상당히 적중할 수 있는 카피가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최근에 이제
여러 이제 광고가 나오고 있지만, 여러분 혹시 그 투싼 IX 자동차 광고 보셨어요? 거기서 보면은, 그 자동차가 굉장히 날렵하고, 섹시하게 이제 이렇게 달달린다는 컨셉을 가지고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카피들이 상당히 재밌는 카피가 있죠. 예를 들자면, 극장에 갔을 때 상황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입술이란 팝콘이나 먹으라고 있는 게 아니다. 입술이란 그녀의 입술을 훔치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카피를 쓰고 있는데, 그건 역시 바로 이제 소비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겨냥을 해서 젊은 층, 그 다음에 중후함보다는, 편리함과 섹시함을 추구하는 요즘 젊은이들의 특성과 라이프 스타일과 개성을 고려해서 쓴 카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린 문화적인 특성, 그 다음에 개인의 개성, 그 다음에 자신의 자아 문제, 그 다음에 라이프 스타일 같은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 소비자들이 과연 무슨 생각으로 이 브랜드나 제품을 쓸 것인가, 이거를 생각을 하면서 카피를 쓰고 바로 소비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섬세하게 건드리면서 섬세하게 다가가는 그런 카피를 쓰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카피와 심리학이 주는 중요한 시사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을 무조건 어렵게만 생각하기보다는 이게 기초 무기라고 생각을 하시고, 기초만 공부를 철저히 하시면 이것이 평생 쓸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에 대한 공부를 좀 더 철저히 하면은 보다 좋은 카피라이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심리학은 좀 다소 어렵습니다. 근데 그러나 또 광고에 또 이렇게 접목을 하다 보면 또 재미난 것도 있는데요. 오늘 이 배우신 거 또 교과서를 보시면서 잘 정리해 놓길 바라시겠고, 또 다음 시간에는 언어학과 카피라이팅에서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도 우리 또 건강한 얼굴로 만나 뵙기를 하죠. 감사합니다. We are so